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3학년 기업세무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가상각의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갑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감가상각의제, 즉 강제상각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갑법인의 2014년 1월 갑법인이 2014년 1월 1000만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12기 사업년도에 감가상각 시부인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기, 12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보시면 중요한 게 10기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즉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법인입니다. 6개월인 법인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내용연수, 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에서는 1년 단위로 상각연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하면은 2배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 나오면 10년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다만 감가상각 의제액은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한다.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신고한 바가 없으며 신고 내용연수는 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방법이 없다면은 기계장치의 경우는 무신고한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법을 적용하고 신고 내용 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이 5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법인이기 때문에 10년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는 400만원, 그 다음에 계상 안 나오고 12기에 때는 300만원. 그러니까 즉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기, 11기, 12기 이렇게 하고 다음에 회사계상 상각비, 회사계상 상각비는 400만원, 10기에는 0이, 11기에는 0이고 12기에는 300만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무상으로는 10년짜리 상각률을 적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1월 1일 날 제10기 1월 1일 날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0만원 곱하기 0.259 그러면은 259만원이 나옵니다. 259만원. 그러면은 차이는 세법상으로는 259만원인데 회사가 400만원 상각했기 때문에 과다상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시켜야 됩니다. 송금불산입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하고 금액이 차이를 빼면은 141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 송금 불산입 유보입니다. 그 다음에 11기에는 정률법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의 정률을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에서 259만원을 차감한 이 금액에 정률 0.259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191만 9,190원. 그래서 시임 부족액이 191만 9천원 나오죠. 회사 상각비는 0인데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191만 9,190원입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강제상각하니까 그냥 이걸 전체를 송금산입 시키면 됩니다. 송금산입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누계 191만 9,190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감면받지 않는 법인이다 그러면은 정기 부인액 범위 내에서 시임부족액이 송금산입되므로 141만원만 송금산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인은 특별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기 때문에 시인부조기획 전체를 송금사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법상 미상각 잔액의 상각률을 곱하는 것이니까 1000만원에서 마이너스 259만원 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91만 9천 191만 9,190원 이것까지 다 상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곱하기 0.259를 곱하니까 금액이 142만 2천 119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에서 회사 상각비 300만원에서 범위액 142만 2천원을 뺀 만큼은 송금 불산입 됩니다.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은 157만 7천 881원 여기는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차입금 관련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사항입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자산 원가로 계산할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특정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자산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회사는 가능한 많은 금액을 자산원가로 계산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차입금 뿐만 아니라 일반 차입금 중에서도 자본화 가능한 이자는 자산원가로 만들어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가 6기 초에 건물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7기 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6기의 건설비 적수는 310억이 들었습니다. 310억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손익계산상 지급이자 내역은 특정 차입금이 6%짜리가 있고 일반 차입금이 5%하고 8%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차입금에서는 은행의 예금에서 100만원이 수입이자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차입금 관련해서 자본화시킬 금액은 특정 차입금, 그다음에 일반 차입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 되죠. 특정 차입금은 300만원이 당해년도에 전부 발생했으니까 12분의 10이죠. 그리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예금에서 100만원 수입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빼주면 됩니다. 100만원 빼주면은 결국은 200만원이 건설자금이자 특정 차입금에 관련된 건설자금이자이고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관련해서 이자는 일반 차입금 이자는 200만원하고 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0하고 그 다음에 800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차입금 적수분에 결국 건설비 적수 중에서 특정 차입금 관련된 적수를 차감한 순수하게 건설비 적수 중에서 일반 차입금 가지고 건설에 사용된 금액만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급이자 200만원에 대한 차입금 적수가 146억이죠. 146억 100만 단위로 기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0만원 8%짜리 800만원에 대한 차입금 적수는 365억입니다. 그리고 건설비 적수가 310억 2,500만원이죠. 310억 2,500만원 빼기 특정 차입금 관련된 적수 182억 5천만원을 차감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50만 원이 나옵니다. 250만 원. 이게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 차입금 관련된 건설자금 이자는 250만 원을 계상하고 특정 차입금 관련된 건설자금 이자는 200만 원. 그래서 자본화 가능한 차입금 이자는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차입금 관련해서 자본화 시키는 금액 산식을 기억하는 방법은 일반 차입금 이자, 이 이자를 가지고 자본화 시키는데 그 중에서 건설에 사용된 부분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차입금을 가지고 안분하기 때문에 200만 원에 대한 차입금 적수 146억하고 800만 원에 대한 차입금 적수 365억을 분모로 사용하고 분자에는 건설비 적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310억 2,500만 원 건설비 적수 중에서 특정 차입금 관련된 건설비 적수 182억 5천만 원 우선 빼고 나면은 일반 차입금 관련된 건설 차입금 적수가 분자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관련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4번 자료를 토대로 해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세무 조정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관련된 세무 조정 이것부터 볼게요. 4번을 보시면은 회사는 업무무관 토지 1억을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취득세 200만 원을 납부하고 이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 그러면은 회사의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 200만 원 그리고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됐다 그 말이죠. 토지 1억은 당연히 토지 1억, 현금 1억 이렇게 분개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 단기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1억 1천만 원이다. 불필요한 정보이고 그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에 불구하고 단기에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업무무관 자산으로 봐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 자산으로 봐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할 때 필요한 정보이고 현재는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다 그 말이죠. 세법상으로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취득세는 토지 그리고요 취득세 200만원 현금 200만원 이렇게 돼서 세무조정은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송금불산입 토지 취득세 이렇게 하고 200만원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관련된 세무조정 순서가 처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나 지급받는 자 불분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는 바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 부인하고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000만원 바로 부인하면 됩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000만원 송금불산입 상여 이건 상여 처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차입금이자 은행차입금이자는 그대로 두면 되고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 건설자금이자 별도로 부인해야 되고 금융어음 할인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이죠. 그 다음에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가치 할인차감 상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기할부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 할인차감 상각비다. 이것도 아니니까 가입표 치고 그 다음에 별표시 1번 건설자금이자 보시면은 단기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공장 건설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건설자금 이자로 봐서 700만원은 두 번째 조정을 하면 됩니다. 송금 불산입 유보입니다. 이것은 유보. 건설자금 이자 계산해 놨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유보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은행 차입금 이자하고 금융어음 할인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이자가 2,700만원하고 플러스 금융어음 할인료 50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적수가 657억 그 다음에 500만원이 182억 5천이죠. 657억 100만 단위로 플러스 182억 5천.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게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적수죠.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 적수를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전기말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 타법인 주식은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업무무관 자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기중 가지입금. 가지입금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이사 2천만원 2015년 10월 6일 날 지출됐고 콘도 회원권 구입비입니다. 대상이 됩니다. 대표이사 본인 개인 콘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 가지입금이기 때문에 업무무관 가지입금 업무무관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총무부장이 300만원을 빌려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조사비하고 자녀학자금 대여액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가지입금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는데 경조사비라든지 자녀학자 학비 대여금하고 경조사비 이 두 가지만 가지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하고 콘도 구입과 관련된 것은 가지입금 대상입니다. 그러면 적수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금액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일수로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월 6일 초일 산입입니다. 적수 계산할 때는. 왜 그러냐면 매일 그날 밤 0시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6일 날 돈이 나갔기 때문에 10월 6일 날 밤 12시에 그 돈이 가져가 있는 상태,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31일 마이너스 5일이고 그 다음에 11월 30일, 12월 31일 이 금액 이 적수가 그러면은 25일에다가 26일 플러스 31일 그러면 87일이 나옵니다. 87일 곱하기 2천만원 그러면은 적수가 얼마냐면은 17억 4천만원이 나와요. 얘가 17억 4천만원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적수도 또 있죠. 여기 보시면은 토지 1억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취득세 200만원 1억 200만원이죠. 1억 200만원이 1월 31일부터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월 달에는 31일 날 나갔으니까 하루죠.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365일이니까 365 마이너스 30일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억 200 그러면은 365 마이너스 30 그러면 335일이 되거든요. 거기 곱하기 1억 200 그러면은 341억 7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341억 7천만원 그러면은 여기에 더해줄 금액이 17억 4천만원 플러스 341억 7천만원 이렇게 하면은 얼마인가 나옵니다. 그 금액이 계산해 보면은 1368만 8,147원이 나옵니다. 그럼 업무무관 관련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금액은 1368만 8,147원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사회 유출 이렇게 소득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4번 회사가 취득세를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법상으로는 토지의 직접 취득 비용이기 때문에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200만원에 대해서 유보로 소득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 업무무관 자산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바로 직부인해서 대표자 상해처분하죠. 이거하고 채권자 불분명 그 다음에 지급받는 자 불분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송금불산이 상해처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 시부인을 하는데 건설자금이자는 자본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유보. 자산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720만원에 대해서는 유보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최종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할 때는 대상 이자가 어떤 건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된 이자, 금융 관련된 이자에 대해서만 시부인하기 때문에 은행 차입금 이자는 대상이 되고 금융어음 할인료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리스 관련된 비용도 포함이 되고 상업어음 할인료 안 되고 운용리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안 되고 연지급 수입에 대한 지급이자 부분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 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그 부분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시부인 대상 이자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문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는 접대비 관련된 세무조정입니다. 접대비 문제를 보시면은 접대비 정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접대비는 판단할 때 회사계상 접대비 처음이 회사계상 회사 접대비 이걸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도액 계산할 때는 한도액에서는 중요한 게 뭐 중소기업이냐 일반 기업이냐에 따라서 일반 한도 1200만원이냐 2200만원 그 다음 수익금액 한도 수익금액 한도는 기업액의 기준에 의한 수익금액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2억 5천 그러니까 즉 수익금액 2억 5천이라는 2억 5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 잔액 회사 계상 접대비 잔액에는 2600만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사제품으로 현물 접대한 금액 253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했다.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하고 접대를 하는 경우에는 직부인은 하는데 현물 접대를 할 때는 적격증명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 접대를 할 때는 그리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23만원을 포함된 금액으로서 시가는 230만원이다. 그리고 원가는 200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원가로 회사가 처리를 했던 아니면 시가로 처리했던 접대비 금액은 2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253만원이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한 2600만원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회사가 접대를 하면서 물품 나간 장부가액 230만원을 매출로 잡아줬기 때문에 수익금액에서 빼줘야 됩니다. 이것은 기업에게 의한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보는 접대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1000만원이다. 그렇게 돼 있고 현물 접대는 위 한 건이 전부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접대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적격증명 미수치
기타 증빙불비 등으로 인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적절한 접대비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한도가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곱하기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기 때문에 12분의 10이니까 2,400만원이 일반 한도고, 수익금액 한도는 2억 5천 마이너스 230만원 빼가지고, 이게 100억까지는 20% 아닙니까? 100억 아니 만분의 20 아닙니까? 만분의 20. 100억까지는 만분의 20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해당 금액의 10%만 수익금액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49만 5,400원입니다. 49만 5,400원. 그러면은 2,400만원하고 49만 5,400만원 40만원을 더한 2,449만 5,400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접대비 한도가 있습니다. 문화접대비 한도는 적은 걸로, 둘 중에 적은 걸로 하는데,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 금액이 0이죠. 여기서. 그리고 일반 한도,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일반 한도 플러스 수익금액 한도의 20%, 금액이 20%입니다. 2,449만 5,400원의 20%.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문화접대비 한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0이기 때문에 한도 금액은 2,449만 5,400원이 됩니다. 한도는 2,449만 5,400원. 그래서 회사 계상액이 2,600만원이고 한도가 2,449만 5,400원이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150만 4,600원이 나옵니다.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접대비,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기부금 문제입니다. 기부금 문제 보겠습니다. 7기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그리고 서울특별시 국가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300만원을 기부했답니다. 서울특별시에 300만원. 5기의 한도 초과로 송금 부인된 지정기부금 100만원이 단기로 이월됐다. 이월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로 이월된 지정기부금이 100만원이 단기에 이월되었고요. 그 다음에 7기 관련된 자료 중 단기순이익 3천만원, 법인세 비용 400만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200만원, 결손금 300만원. 기준소득금액을 계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접대비에서는 단기순이익부터 계산해봐야죠. 각 사업연 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플러스 입금조정, 마이너스 송금조정, 그 다음에 차감소득,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그 다음에 기부금 이월공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각 사업연 소득금액이 나오죠. 각 사업 연도 소득. 보시면 입금에는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 사항이죠. 그래서 400만원 더해주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플러스 200만원. 그러면은 송금은 없으니까 차가감 소득 금액이 3,600만원이 됩니다. 3,600만원. 기부금 한도 초과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기부금 시부인하려면 첫 번째가 기준소득 금액이죠. 기준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기준소득 금액은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차가감 소득 금액 3,600만원. 거기서 기부금으로 공제됐던 부분을 더해줘야 됩니다. 기부금 차감 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푸르유 토끼 성금 100만원,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300만원을 합친 400만원을 더해줍니다. 다시 400만원 더하고, 그 다음에 2월 결성금이 있으면 2월 결성금은 뺍니다. 공제 가능한 2월 결성금 빼야 되니까, 제7기니까 4기 것은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300만원을 차감합니다. 300만원을 차감하면은 기준소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4천만원에다가 300만원 빼면 3,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3,700만원. 그러면은 법정 기부금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금 시부인. 기부금 시부인 해보시면은 법정 기부금은 조금 전에 특별시에 한 3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700만원 50%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3,700만원 곱하기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까 300만원보다 이게 더 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준액 3,700만원에서 조금 전에 인정받은 300만원 차감한 이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하면은 100%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00만원의 10%, 그러니까 즉 34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되니까. 근데 지정기부금이 100만원만 돼 있으니까 충분히 이게 크니까 다 송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된 금액은 없습니다. 지정기부금이 340만원 마이너스 단기에 100만원 그러면은 240만원 범위가 부족액이 나오죠. 시인 부족액이. 그래서 정기에 부인된 거, 2월된 거 여기 보시면은 5기 한도 초과로 송금 부인된 지정기부금 100만원이 240만원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2월 공제 100만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사업년 소득 금액은 결과적으로 3,500만원이 됩니다. 3,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된 세무조정 문제입니다. 갑법인의 제10기 다음 자료에 의해서 세무조정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7년도로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12기 단기 중 3년간 근무한 A 종업원이 퇴직했는데 아직 퇴직급여를 처리하지 않아서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종업원의 퇴직급여 확정액은 500만원이다. 500만원인데 처리 안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회사는 처리 안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퇴직급여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500만원이 아마 대충이 쌓여 있을 테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원을 차감시키고 미지급 비용 500만원 이렇게 이제 세법상으로는 회계 처리한다고 보고 그러면은 세무조정이 있죠. 세무조정은 일단 미지급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죠. 송금 산입 미지급 비용 500만원 마이너스 유보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대충은 부채 계정인데 차변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송금 불산입 아니면 입금 산입 대충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에 보시면은 단기 중에 연임한 비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800만원을 지급하고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했다. 여기 보시면은 연임한 임원,
퇴직이 아니다 그 말이죠. 퇴직 안 한 직원에게, 임원에게 퇴직급여 처리를 했다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가지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대충 800만원, 현금 800만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세법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입금 800만원, 현금 8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대충을 다시 복귀시키고 차이가 나는 거니까 가지입금을 늘려주고 이런 분계를 해야 되니까 송금 산입 대충 800만원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입금 송금 불산입 가지입금 800만원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입니다. 기초 잔액이 7천만원이고 단기 설정액이 1100만원 그리고 단기 감소액이 1500만원 기말 잔액이 6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정을 그려보면 대충 기초가 7천만원 여기서 정기말 송금 부인액이 8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소 단기 감소 1500만원 그 다음에 설정 1100만원 그 다음에 기말 6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대충 관련해 가지고는 단기 감소에 관한 세무조정이 있고 설정에 관한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감소에 관련된 세무조정은 회사가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급여 지급하면서도 여기 감소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이 감소 관련된 세무조정은 했고 그 다음에 이 설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입니다. 설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2017년도부터는 무조건 부인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총급여액에 곱하기 5%하고 둘 중에 적은 걸로 설정액을 보는데 총급여액 5% 기준하고 그 다음에 추계액의 0% 마이너스 충당금 누계 세법상 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하면은 설정 전 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하면은 추가 설정할 부분이 나오는데 추계액의 0%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값이 0이거나 0보다 적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설정 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그대로 송금 불산입 시키면 돼요. 송금 불산입 1100만원 유보 대충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했는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대충에 대한 세무조정, 대충 입금산입하는 세무조정, 그리고 연임한 임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가지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대충 부분을 복구시키는 송금산입 조정, 그리고 기말 설정액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내부 설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정액 전부를 송금 불산입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급여형.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대충 관련된 세무조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보시면은
갑법인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퇴직연금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마찬가지로 이건 17기로 2017년으로 수정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 임직원의 총 급여액은 8억입니다. 그리고 일시 퇴직 기준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4억 8천이고 보험 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5억이다. 그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법상 추계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5억으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추계액 계산할 때. 그리고 총 급여액은 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이렇게 기초가 4억이고 그 중에서 송금 부인액 2억 8천 있고 단기 설정액이 2억 3천, 그다음 단기 감소액이 1억 3천, 그다음에 기말 잔액이 5억이 있습니다. 별도로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대충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기초가 정보를 보시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으로 되어 있고 부인액 관리가 2억 8천, 그리고 감소 상계, 대충 상계가 1억 3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말의 설정이 2억 3천, 그러면은 기말 잔액이 5억이 됩니다. 5억. 대충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퇴연충, 퇴직연금 사회적립자산, 퇴직연금 충당금, 퇴직연금 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보면은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가 이쪽에 나오죠. 기초 3억 9천. 그리고 단기중 감소가 6천. 그리고 증가 설정액이 9천만 원이다 그 말입니다. 추가 불입해 가지고. 그래서 기말에 4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정보를 보시면 정기말까지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된 퇴직연금 충당금이 2억 8천이 나왔습니다. 송금된 게 2억 8천이 돼 있습니다. 2억 8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세무조정은 단기에 상기한 거, 그 다음에 설정액,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감소액, 그 다음에 단기 증가액,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퇴충 관련해서 이 상계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보겠습니다. 회사는 3번의 별표시 2번 정보를 보시면은 퇴직급여 지급 시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 1억 3천 이렇게 이제 됐죠. 회사는 분계를 대충 1억 3천, 그리고 퇴직연금 6천만 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회사 내부에 있는 현금을 7천만 원 이렇게 사용해서 퇴직급여를 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퇴직충당금은 내부에 쌓인 돈만 퇴직충당금으로 보이고 외부에 쌓인 돈으로 나간 것은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지급한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충 6천만원, 현금 7천만원, 현금 7천만원, 그 다음에 퇴직연금으로 주는 거, 이건 퇴연충 6천만원.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퇴충이
1억 3천이 줄었는데 실제 세무상은 7천만 줄어야 되기 때문에 6천이 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부채 쪽으로 6천만을 늘려줘야 되니까 송금 산입 대충 6천만원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퇴연충도 자산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입금, 퇴직급여, 퇴직연금 충당금, 퇴연충 6천만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퇴직연금 충당금이 설정된 부분하고 대충 감소시키는 6천만원하고 대충 상계시킨 1억 3천에 대한 세무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 설정 관련해 가지고는 100% 다 부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2억 3천, 유보,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이 증가된 부분하고 에 대한 이제 조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퇴연충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추계액 기준이 있고요. 추계액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백 누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불입 누계액은 기말 금액이 4억 2천 아닙니까? 4억 2천이 있고, 추계액 기준으로 내부 설정된 추계액에서 내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 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부분, 내부 설정액을 차감하고 나면은 외부에다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추계액에서 내부 설정액을 뺍니다. 설정액. 그러면은 이 금액만큼 외부에다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충당금 중에서 퇴직연금 충당금에서 송금 산입된 부분을 차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추계액은 5억이죠. 5억이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내부 설정된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대충 보시면은 기말이 5억이었죠. 5억에서 정기에 부인됐던 거 우리가 2억 8천 빼주고, 세법상에서 이건 충당금 설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빼고, 그 다음에 단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마이너스 유보 시켰잖아요.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다시 더해주고 여기서는 6천만원. 그냥 마이너스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충당금이 이제 다시 늘어나는 거죠. 우리 충당금 부채 계정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송금 불산입 시켰으니 2억 3천을 또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말 충당금, 대충 충당금에서 세법상의 이제 내부 설정액을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5억에서 정기말 부인된 2억 8천 빼고, 그 다음에 단기에 다시 6천만원 증가시킨 거 더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 기말에 또 부인된 금액 2억 3천을 빼주면은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5억 마이너스 2억 8천 플러스 6천 마이너스 2억 3천, 그러면 이쪽이 5천만원이 나옵니다. 5천만원이 나와가지고 5억에서 5천만원을 빼니까 4억 5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4억 5천과 4억 5천을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다가 쌓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4억 5천을. 근데 지금 현재 기말 외부에다 쌓은 금액이 누계액이 4억 2천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인 4억 2천을 선택하는데, 이 4억 2천에서
기왕에 송금 산입했던 금액을 빼주면은 올해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송금 산입됐던 것은 기초에 2억 8천만큼 송금 산입했었지 않습니까? 2억 8천 송금 산입시켰는데 기중에 보시면은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송금 산입됐던 걸 다시 입금 산입시켜서 6천만원 감소시키면서 해약하면은 그만큼 6천만큼 해약해가지고 퇴직금 지급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금 산입이 항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8천에서 6천만원을 빼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4억 2천 마이너스 2억 2천 그러면은 2억이 나옵니다. 2억은 송금 산입을 시킬 수 있어요. 2억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것은 강제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송금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 송금 산입 못한 부분은 강제로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금 산입, 퇴직급여, 퇴직연금 충당금 2억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말에 가가지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 을표에 나와 있는 퇴직연금 충당금 마이너스 유보 금액은 4억 2천이 되는 겁니다. 4억 2천. 기말 불입액, 기말 잔액 4억 2천인데 우리 세법상 송금 산입시킬 수 있는 금액은 4억 2천에서 기왕에 정기말까지 2억 8천은 송금 산입 이미 시켰고 그 중에서 단기에 해약해가지고 퇴직금 지급하면서 6천만 원을 찾는 바람에 송금 산입됐던 부분에서 빼냅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다시 입금 산입 시켜버렸으니까 2억 2천만 설정 전에 송금 산입이 된 겁니다. 2억 2천만. 그래서 기말에 가서는 추가로 2억까지는 송금 산입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도가 4억 2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송금 산입, 퇴직연금 충당금 2억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대송금 관련해서 문제풀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